마이크 되는 건가요? 아직 시간 1분 남았죠?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 아, 네, 아주 많으시네요. 음, 예, 지난 시간에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좀 키가 커서 서 있으면 좀 여러분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앉아 있는 겁니다.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 강의를 준비할 때는 영화 부분을 먼저 하고 니체 철학을 해야지 했는데 오늘 영화가 보통 길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영화가 작년에 개봉된 영화다 보니까 2024년 그것도 후반기에 하다 보니까 저작권이 걸려 가지고요. 이렇게 다운은 되는데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는 드리는데 막 단축해서 2시간 45분 영화입니다. 영화 러닝 타임이 길기 때문에 그 영화 그래서 철학을 좀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이게 니체 철학부터 먼저 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 영화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갈까 합니다. 예,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괜찮을까요? 네. 니체는 오늘날 그 포스트 구조주의, 그 포스트 모던 사상, 포스트 모던 철학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철학자입니다.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뭐 포스트 구조주의 이 철학이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다, 들레즈, 푸코, 들레즈, 데리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철학이 이제 널리 유명세를 얻게 됐는데요. 이 들레즈가 가장 좋아했던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철학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이 니체를 읽으면서 그게 이제 자기의 사상하고 자기의 사상을 거기서 길어 올렸죠. 그래서 이 들레즈도 어떤 평가를 들었냐면은 앞으로 21세기는 들레즈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평가를 받았죠. 근데 그 들레즈가 자기 사상의 그 우물로 삼았던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근데 니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니체는 그 소크라테스하고 대척점에 섰던 그 소피스트들의 사상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은 거의 다 니체 안에 그 싹 맹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니체는 체계적으로 글을 쓴 체계적인 사상가가 아닙니다. 영감을 받아서 막 글이 굉장히 문학적인 수사고요. 철학적인 논증이 엄밀하게 칸트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렇게 철학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영감을 주는 그런 철학자여서요. 니체의 글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요즘 니체가 가장 또 핫한 니체를 그렇게 또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니체의 철학을 이 생물연대를 보면요. 1844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이제 20세기 초에 죽었죠. 10년 동안 교수 생활하고 10년 동안 불같이 저술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정신병원에서 그러니까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뇌연화증으로 이제 나머지 한 10년은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런 뇌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프레드리 니체의 철학을 보통 생철학이라고 합니다. 레벤, 라이프죠. 삶의 철학, 생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생의 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니체가 이렇게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 니체 같은 철학을 생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의 철학의 이 범주에 속하는 또 다른 걸출한 프랑스 그 철학자가 베르그송이 있습니다. 물질과 기억.
이분도 삶 자체를 딱 그 철학의 중심 논제로 삼고 삶의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네, 프리드리히 니체는 프로테스탄트 목사 아들로 출생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뇌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여자들 틈에서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할머니 그리고 막 아들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엄마, 고모, 이모 그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또 누이 동생 그렇게 그렇게 살아서 그 여성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여성 혐오 발언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니체는 글도 일관적으로 쓴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 모순적인 발언을 여기저기 하는데 여성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여성 혐오, 한편에서는 그 여성에 대해서 존중. 그러니까 존중이 뭐냐면 그 바젤 대학교 교수로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여성이 대학교 입학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성이 바젤 대학교 입학하겠다고 이제 해서 교수들 사이에서 이 여학생을 입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찬반 논쟁이 벌어졌을 때 니체가 아니 왜 입학 안 시킵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이 입학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골수 뭐 여성 혐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장 배경이 아버지의 그 권위가 없이 그 여성한테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 힘 있는 남성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리워한 면과 또 그것을 배척하는 면이 아울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학자의 사상을 공부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살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자도 기질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뭐 철학 초기부터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그 수학을 굉장히 철학을 뭐 이제 아카데미아에 현판이 있었다 그러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아카데미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 여성도 수학을 잘하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적 모델이 아니라 그 집안은 의사 집안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생물학에 아주 그 생물학을 이제 학문의 모델로 생각했던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수학을 잘했습니다. 수학에 대한 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생물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동하는 이렇게 성장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주목하는 철학이 나왔고요. 플라톤과 같은 이런 플라톤은 기하학의 세계, 수학의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불변하는 세계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지식의 모델은 수학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처럼 그 철학자도 기질이 있어요. 철학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30대 이제 회심을 해서 기독교 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니체 같은 사람은 그런 어떤 것에 도덕에 매이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기질상. 그래서 오늘 철학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시키는 면도 있고요. 원래가 니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니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또 많이 하고요. 워낙 아포리즘 같은 글을 썼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니체를 안다. 그런데 아무도 니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그걸 딱 따봐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니체의 그 철학의 그것이 아모르 파티죠. 너희 운명을 사랑하라. 파티가 PARTY 파티가 아니고 그 라틴어로 파투스가 숙명, 운명입니다. FATUS. 그게 속격이 FATI거든요. 그러니까 속격은 어머니의 사랑하면 어머니가 하는 사랑도 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걸 목적격이라고 하나요? 대격이라고 하죠. 대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사랑함입니다. 아모르는 사랑이고 파티는 파투스의
속격이니까요. 그러니까 운명의 사랑, 운명을 사랑함 이런 뜻이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노래도 있잖아요. 김연자, 예, 예, 나이는 숫자. 예, 그것도 이 니체 철학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 초중후기로 나누면 뭐 초기는 이 사람은 니체는 철학자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전 문헌학자로 시작했습니다. 고전 문헌학이 뭐냐면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학문, 연구하는 학문이 클래식 고전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전 문헌학 교수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 당시 독일 학계에서 이렇게 아주 그 철학적인 글이 아니라 굉장히 문학 비평 같은 그런 자유로운 글이었기 때문에 이제 철학계에서 거의 이단시 해서 이렇게 철학계 강단하고는 잘 친하지를 못했고요. 나중에는 자유롭게 이제 글을 쓰게 됐고, 또 발병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독일은 날씨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스, 이탈리아를 좋아해서 거기서 아예 거의 여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비극의 탄생이 있죠.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 그리스의 비극 혹시 좋아하십니까? 유리피데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그리스 그 희비극을 좋아해가지고요. 소포클레스 그 굉장히 이거를 그 현암사에서 이렇게 두꺼운 히랍극 전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사랑하면서 열심히 읽었는지. 그래서 뭐 아가멤논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그리스 이 정신에 대한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전학이랑 협동 과정을 했기 때문에요. 고전 문헌, 그런 것이 고전 문헌학입니다. 그러니까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투키디데스 이런 그 고대 그리스 로마 그 문헌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양 사상의 두 가지 서양 사상을 형성하는 두 가지 줄기가, 하나는 히브리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했죠. 헬레니즘의 전통은요, 진짜 히브리즘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스 하면은 하얀 집, 파란 바다, 파란 하늘 연상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요, 뭐라 그럴까, 우중충한 북유럽의 루터교 이런 걸 떠올리기가 어렵죠. 그 고대 그리스에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죄 개념이 없어요. 좋음, 나쁨, 그렇지 뭐 원죄라든가 죄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이런 그 인간 중심 사상, 아주 그 고대 그리스의 그 3대 비극 작가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5, 6세기잖아요.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랑하고 소박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애로 치면은 젊은이의 그 명랑함과 소박함과 그러나 깊이와 이것이 다 있는, 그래서 이 니체가 그리스 사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스의 덕목을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덕목을 보면 겸손이라는 덕목이 없어요. 고대 그리스에는 기독교의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어가 비굴입니다. 비굴. 여러분, 그 오디세이 일리어드 있죠. 일리어드가 1장이 뭘로 시작하냐면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이로 시작돼요. 아킬레우스가 전리품으로 얻은 여자를 아가멤논이 뺏어가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트로이 전쟁에 참전도 안 하고 딱 있는데,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자기 갑옷 입고 나가서 죽자 뭐 이 얘기 아시죠? 그래서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명예. 이거 기독교에서는요, 분노
이거는 악덕입니다. 그러니까 덕의 목록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덕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니체는 사람을 그렇게 죄 하면서 얽어매고 억압하는 그런 도덕 체계를 아주 혐오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런 죄로 물들지 않은 아주 발랄한 인간성을 만기시키는 그런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니체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구스티누스 같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양쪽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진짜요, 저도 뼛속 깊이 인문주의자입니다. 뼛속 깊이 그리스, 뼛속 깊이. 그런데 인생 30대 후반에 그 아구스티누스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인생은요, 그 뼈에 깊이 아예 태어나기를 인문주의자로 태어났는데, 거기서부터 뼈에 들어있는 먹물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씻어서 아구스티누스한테 붙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양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쪽의 분위기, 양쪽의 에토스를 잘 압니다. 예, 이거는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는 한 건 아닙니다. 후기 사상. 후기 사상이 이제 중후기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거 가장 유명하죠. 여기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그 선언이 나옵니다. 이 후기 사상을 그냥 쭉 이게 목록을 보면요, 현대 문명의 그 허무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퇴폐주의, 대가당, 퇴폐주의를 뭐 비판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디서 제가 땄냐면 위키 백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생성 개념을 강조했다. 이 생성 개념, 니체의 사상이 생성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철학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또 이 삶은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거. 이거는 니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단선적이죠. 끝을 향해 가는 건데, 이걸 거부하고 나니까 선이 아니라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회귀 사상은 상당히 불교하고도 맞닿아 있고요. 니체가 불교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을, 이 세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똑같은 게 계속 삶이 반복되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도루마무가 왔다. 좋겠어요? 허무한 인생이 계속 반복되면, 그래서 이런 이 세계관이어서 이제 그렇지만 이런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이제 이거 좀 이따 이렇게 펼칠 텐데, 영원 회귀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할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할 때 요거는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허무주의를 극복하냐, 위브맨시가 되어서 극복한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볼 게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와 그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신이 죽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는 아니고 위버맨시가 돼야 한다 이거고요. 힘의 의지. 그러니까 어떻게 위버맨시가 되는데, 힘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런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인데, 영원 회개의 삶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크게는. 제가 좀 시대 배경을요, 19세기 말 독일이잖아요. 이때는 계몽주의하면 이성의 시대죠. 이성의 합리주의, 인간의 낙관주의, 인간은 이성을 잘 발휘하면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계몽주의를 거친 후에 근대적 세계관을 확립된 시대입니다. 그 과학혁명이 16세기, 17세기 일어났죠. 과학혁명의 결과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이게 과학주의가 이제 과학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검증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부활, 죽은 자의 살아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되기 시작했죠. 이때가.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 이때가 진화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은 아니지만 원숭이와 동일한 조상을 가질 수 있다,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그래도 진화론이 점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적으로는 역사주의가 여러분 그 독일 관념론 역사주의 헤르더 뭐 해석학 이 역사주의는 뭐냐면요. 모든 지식이나 지적인 체계는 그 시대마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는 상대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역사에 따라 지식의 체계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마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조입니다. 제가 니체, 막스, 프로이트 이들이 이제 현대 사상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는 전부 이들을 계승하면서도 비판하고 있죠. 프로이트는 락강, 뭐 칼막스는 푸코, 또 니체, 둘레즈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동시대에 살았어요. 누가 좀 몇 년, 10년씩 더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차이는 있지만 다 일정 어떤 시간은 한창의 시절은 공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특별히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인생이 겹치는구나, 동시대를 살았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지금 이거 여러분 혹시 이때가 낭만주의 사조 시대인 건 아시죠? 낭만주의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의 반대. 고전주의 하면은 법칙 이렇게 다 이렇게 엄격한 법칙으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잖아요. 서유럽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에 반대하여 서유럽에서 발생한 예술문학 사상사조입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거 음반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쇼팽의 낭만주의 음악의 표지로 많이 보셨죠? 이게 카스파 데이비드 프리드리히라는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 1819년 그림입니다. 이 제목이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는요, 영국은 터너라든지 풍경화가 많습니다. 왜냐? 낭만주의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자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화가들이 아예 이제를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낭만주의에 보면은 그 자연이 많고 역사적인 소재를 따왔을 때도 그런 격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적 소재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술 사조 잘 아시는 분은 이것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철학 사조의 특징이요, 이성 대신에 의지를 강조합니다. 자, 고전주의, 계몽주의 그거 거부하잖아요. 그거 이성이잖아요. 이성시대. 이성을 거부하니까 뭐가 남습니까? 의지 아니면 감정이죠. 근데 감정을 철학에 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21세기 와야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성 대신에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쇼펜하우어, 니체가 영향을 받았죠. 쇼펜하우어, 니체보다 조금 앞선 선배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래서 쇼펜하우어부터 이제 의지가 이성을 밀어내고 이제 철학의 중심, 포커스가 이제 의지에 집중됩니다.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근데 루소의 자연은요, 굉장히 미화된 자연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낭만주의 그 당시 낭만주의 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중간에 가운데 금이 있습니다. 위에 이성, 규범, 이념, 불변, 이거 전부 계몽주의보다 뭐 플라톤 이후로 그 철학, 고전 쭉 전통적인 철학이 좋아했던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죠. 아래는 이성, 의지, 감정, 자연, 규범, 이념 아니라 자연. 그러니까 규범이나 이념은 초자연이죠. 초월 세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불변하는 것 대신에 역사의 특징은 생성 변화입니다. 생성 변화.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는 위에 파란 가치가 아니라 붉은 색의 가치가 훨씬 더 이제 드디어 지성사의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도 이런 그 영향을 이런 그 틀 안에서 이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은 죽었다 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1985년이 아니라 1885년입니다. 아유, 1885입니다. 1885년에 발간됐습니다. 기독교 쇠락, 관념론 철학이 붕괴되자 어떤 결과가 생겼냐? 종래의 모든 초월적 지적 범주, 아까 위에 파란색으로 된 그 가치들이, 그런 범주들이 제거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적으로 모든 인간의 지적 활동, 모든 활동에 의미를 주던 위에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위에 상부 구조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 의미를 주는 기반이 싹 무너지니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 허무주의 도래를 선언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니체를 혹시 읽으면 이쪽 반대쪽도 니체가 말 안 하는 면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니체는 기독교가 쇠락했다 그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19세기 영미 대각성 운동, 20세기 이 중에 1903년에 조선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흐름도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 한번 염두에는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그때 다 끊어졌을 겁니다, 아마. 예. 이거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셔요? 1957년도 영화일 겁니다. 스웨덴의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제7의 봉인, 흑백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존주의 계열의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기사죠. 기사가 십자군 전쟁에 갔다가 참전했다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바닷가에서 죽음의 사자와 맞닥뜨리죠. 죽음의 사자가 너 목숨을 거두러 왔다 하니까 이 기사가 나 아직 죽을 준비 안 됐어. 나하고 내기해. 체스를 둬.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나중에 와. 이제 그렇게 해서 체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이제 죽음의 사자와 바닷가에서 체스를 두면서 이제 기사는 시간을 벌고 집으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사는 이 기사는 왜 자기가 죽을 준비가 안 됐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잃어버려서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찾고 죽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을 동안만 좀 체스를 두면서 죽음이요, 좀 이따 기다려다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패스트로 흑사병에 휩쓸고 간 마을도 지나고, 그다음에 그 종교가 완전 타락한 것도 지나고, 결국 집으로 왔는데 의미를 발견 못하고 집으로 와요. 근데 딱 집으로 와서 아름다운 아내가 당신을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하고 저녁 만찬을 차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다 굴비 깨듯 데려가는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요, 여기에서 이 죽음의 사자가 못 잡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못 잡아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발견했는데 젊은 어릿광대 부부하고 그 어린 자녀, 어린 아들, 그 3사람은 이 죽음의 사자를 딱 보고 그 광대 아버지, 이 가족의 광대 아버지가 가족들을 집에서 빼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렇게 굴비 깨듯이 그 죽음의 사자한테 안 넘기고 이렇게 도망칩니다. 근데 그 광대가 이게 뭐냐면 이 기사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은 삶의 무의미함에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대는 굉장히 그 신심이 있는 그런 가족이거든요. 밝고 일상생활을 중시하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그 사자한테 안 잡히고 이거를 보는 또 영적인 눈이 있었나 보죠. 이 영화는 참,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저는 이게 DVD가 있어요. 제가
제가 70년도에 TV가 아직 흑백 TV였을 때 KBS 명화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그때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너무너무 이 영화에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이 영화 DVD를 구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끼면서 보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라투스트라 바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스위스 북부의 쉴스 마리아라고 하는 북부 휴양 도시래요. 호수가 아름답고 굉장히 아름답고 기후도 좋은 데인데, 그 니체가 이 마을을 좋아해가지고 늘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이탈리아도 여행 갔다. 이탈리아 여행하면 독일 집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와서 또 쉬었다가 또 이탈리아 가고 아니면 프랑스 다른 데 여행하고 하던 데인데요. 산책을 좋아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수를레이가 이게 쉴스 플라나 호수라고 합니다. 호수 근처까지 산책을 왔는데 이 피라미드 같이 생긴 딱 바위를 본 순간 번뜩 영감이 떠올라서 자라투스트라를 단숨에 썼다고 하는 그 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간에 뭐 써있죠. 이게 니체가 이 바위를 보고 자라투스트라를 썼다. 그게 써있는 그 패예요. 그래서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수를레이 근처 피라미드처럼 거대하게 솟은 바위 덩이 옆에서 내가 산책하다가 멈추었다. 그때 그 사상이, 즉 자라투스트라에 담긴 그 신의 죽음, 그 자라투스트라에 담긴 그 사상이 번개처럼 자기한테로 왔다. 그래서 막 써내려갔다. 이 영감의 철학이죠. 예. 그래서 혹시 여기 여행 가시면, 네, 그 여행 가기 별로 없대요. 찾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다고는 합니다. 파란 글씨는 니체가 쓴 글입니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원한다. 이제 신은 죽었으니까 이제 위버맨 씨가 살 차례다 이거죠. 그래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상, 그동안에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든 활동에 의미를 줬던 그 기반이 파괴되면 무엇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까? 이게 니체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상 모두 파괴, 이제 허무주의죠. 허무만 남았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에 이렇게 또 썼습니다. 어떤 하나의 신이 세계 전체 운명을 관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게 된 후에 또 그 신과 함께 하늘도 사라지고 이제 땅만 남았으니 이제 유일하게 남은 온 대지를 포용하는 목표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다음 세기,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다음 세기의 위대한 정신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게 이제 니체 철학의 화두입니다. 신의 죽음, 죽었어.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길. 첫째는 기존 종교의 대체물로, 기독교 신이 죽었으니까 그 신의 대체물로 거짓된 우상을 세워놓고 따르는 거.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그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도 있죠. 그 대체물로 세운 우상의 어떤 종류가 있냐? 민족주의, 국가주의. 여러분 여기에 히틀러 그림자가 어른어른하지 않습니까? 국가주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 니체 철학의 광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체 철학이 그 히틀러에 아주 악용된 면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반셈주의, 반유대주의, 사회주의. 지금 여기 이제 마르크스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죠. 사회진화론, 그다음에 소비사회, 이제 자본주의가 무르익고 가고 있을 때니까요. 소비사회의 속물적 가치와 소비사회가 제공하는 약속들. 이게 이제 기존의 신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것 따라 이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허무주의에 함몰해가지고 무기력, 무감각,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냥 사는 거. 이게 이제 데카당스 퇴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힘, 그런 생명의 활동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시들시들 그렇게 묻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인자 중에 이제 신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의 죽음 후 세 가지 가능성. 위버맨시로 향한 걸음을 시작하는 게 세 번째. 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니체의 주장입니다. 신과 우상을 걷어내고
걷어낸 자리에 다른 우상 세우지 말고 자신의 창조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제 스스로를 믿고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기독교와 함께 기독교적 가치도 싹 허물어 무너졌잖아요. 뭐 믿음, 소망, 사랑, 겸손, 그런 거 잊어버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잊어버려. 그럼 뭐하냐? 위버맨 씨는 뭐냐면요, 가치를 자기가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선악의 저편, 선악을 기존의 사람들이 세워놓은, 도덕 체계가 세워놓은 도덕관념, 가치, 그거 위에 그거를 넘어서서 위버맨 씨는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버맨 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예. 이제 저도 이렇게 해서 살아봤더니 위험하더라고요. 허무주의 극복의 유일한 길이 뭐냐? 위버맨시가 되는 거다라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즉 신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낭만주의의 이념이 고양이잖아요. 고양, 상승. 자기보다 더, 자기를 더, 이게 괴테의 파우스트의, 그러니까 이런 그 독일 문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전주의, 낭만주의에 자기를 고양시켜 나가는 거, 이런 그 주제가 참 많습니다. 문학 작품에. 예, 그거를 좀 철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버맨 씨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때만 극복 가능하다. 예, 그 자라투스트라 저 뒤쪽에 가면요, 그 위버맨 씨가 되는 세 가지 길을 세 가지 도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거 들어보셨어요? 낙타는 그 짐을 사람이 그 낙타에 무거운 짐을 싣죠? 그러면 낙타는 무겁네, 싫어, 이거 못하죠. 그냥 실려주는 대로 네 하고 이거 싣고 사막을 건너야 되죠. 싫어도. 그게 낙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의무를, 그러니까 어떤 짐을, 도덕적 그 의무를 의무감에서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게 낙타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뭐냐면, 어느 날 낙타가 깨닫습니다. 탁 뒤를 봐요. 오늘따라 더럽게 무겁네. 목도 마르네. 탁 보니까 주인이 없네요. 그러니까 낙타가 주인이 없네 하고 짐을 자기가 탁 털어가지고 짐도 버려. 가볍네. 그래서 사자가 됩니다. 사자가 돼가지고 이제 막 뛰어요. 자유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지? 힘은 얻었는데, 자유는 얻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자의 삶입니다. 이 사자의 삶에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자의 삶에서 위버맨 씨가 어린아이예요. 천진난만함.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는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었다가, 복원력도 대단하잖아요. 그런 생명력이 충만한 어린아이, 위버맨 씨죠. 요렇게도 있고, 그다음에 원숭이, 사람, 위버맨 씨. 원숭이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걸 받는 단계에서 사람, 위버맨 씨. 그러니까 이렇게 위버맨 씨로 이르는 여정을 한 세 가지 도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낭만주의 그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구도가 문학의 작품들에 많이 있었지 하는 거 좀 환기가 될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인간이 더없이 강력한 모습을 고양될 수 있을지 숙고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기존의 도덕 그 너머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덕을 넘어서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도덕의 계보학을 한 겁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계보학을 푸코가 배웠죠. 그 뿌리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막 사람한테 화를 내고 나면 수치감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분노했을 때 내가 들켰네. 그리고 또 이제 수치감을 느끼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라는 것이 왜 그 악덕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했더니 그리스 아킬레우스에 갔더니 분노를 노래하래. 분노가 그게 자기 명예를 이렇게 침탈당했을 때 하는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귀한 자가 당연히 내야 될 반응이거든요.
그런 거네. 이게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서 그것을 그 도덕적인 그런 개념, 관념,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런 작업을 했죠. 했더니 이제 하여튼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러니까 도덕의 피한, 도덕을 넘어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랬다가는 이제 완전 왕따죠. 도덕관념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이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해체 작업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덕적 개념,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개념, 이게 정말 이들은 체계가 달라요. 이 인본 휴머니즘과 신본주의는 정말 다릅니다. 도덕 덕목이 달라요. 도덕 덕목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심적인 덕목이 겸손인데 고대 그리스는 그게 악덕이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면 악덕이에요. 비굴은.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보맨시는 어떤 사람인가? 인간은 극복, 이거 차 배우가 생각나네요. 인간은 극복되어야 될 존재다. 저는 이거 하면서 여러분 요즘 그 전민철이라는 발레리노 멋있죠? 제가 영상을 이거 못했는데 너무 우아하죠. 지금 21살인가요? 11살 때 그 인간극장에 나왔죠. 이 소년이 발레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넌 공부도 잘하고 무슨 남자가 발레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는 내가 발레를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안 보셨냐고, 발레하게 해달라고. 그 11살 때예요. 11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피나게 성실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함이 몸에 밴 아이인가 봐요. 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가시면 전민철 발레리노 요즘 아주 핫합니다. 아주 쇼츠가 막 떠요.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완전 중력을 나폴 김연아 완전 타고났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 마린스키 발레단이 동양인 안 뽑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두 번째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극복한 거죠. 그걸 자기의 누군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적인 한계도 극복하고 또 사회적인 편견도 극복하고, 남자가 무슨 그 타이즈 신고 무슨 발레를 해. 빌리 엘리어트도 그렇지만 그런 극복했죠. 아버지의 그런 반대도 극복하고, 그래서 자기의 잠재적인 창조력을 발휘한, 이것도 위버맨 굉장히 니체가 봤으면 위버맨 씨에 가깝군. 한국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버맨 씨는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속에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쫙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낭만주의 이게 요소죠. 충동, 모든 것을 걸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맞춰 사는 거, 그런 거 내 사전에는 1도 없어, 이렇게 그런 거 안중에 없습니다. 인격의 풍부함, 자기 충만과 발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본능에 충실한 행복. 본능을 억누른다. 생애의 어떤 이런 욕망, 본능 억누르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게 바로 태폐주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미워해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데카당스의 아버지라고 봅니다. 자기 긍정이 위대한 희생과 위대한 사랑을 만들어낸다. 이거 이제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랑하는 게요, 기쁨도 고통도 자기 운명에,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스핀토 테너가 목소리 잃은 가수 있었잖아요. 테너 가수. 그의 그런 자기 삶에 테너 가수가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 과정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 그게 삶에 대한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너무 이거 하면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필연적인 운명을 단순히 감내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운명이라면 자기한테 다가온 질병이라든지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도 감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짐승, 인간, 위보면시, 낙타, 사자, 어린아이, 그다음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다 지체 높은 인간, 위보면시, 고귀한 인간. 그래서 이 니체 사상을 귀족주의라고도 합니다. 엘리트주의, 정신적인 엘리트주의예요. 대체로 이것이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위보면시가 되냐? 힘의 의지를 발휘하는 거죠. 근데 힘의 원리가요. 이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의 거대한 힘, 바로 힘의 이 세계의 원리가 힘의 의지다요. 아메바 같은 뭐 생물의 원리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형이상학적인 원리기도 하고 인간의 사회의 원리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의지는 세속적 지배 의지로서 힘의 의지, 자연 철학적 원리로서 힘의 의지,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그 학자들이 1이냐 2냐 3이냐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는데 제3의 시각이 뭐냐면 그 관점주의, 그러니까 니체의 인식론이 관점주의거든요. 관점에 따라 진리는 관점이다.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했느냐이지 객관적인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관점주의의 효시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주의에서 보면 이 셋 다 맞다는 거죠. 관점주의에서 보면. 그래서 세속적 지배의지로서 힘의 의지는 인간 삶과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죠.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왕좌의 게임. 이게 힘의 의지, 5가문의 그 힘의 의지가 불꽃 튀기죠. 서로 그렇죠. 결국 왕자를 누가 차지하느냐. 음모, 배신, 뭐 난무하죠. 이것도 힘의 의지입니다. 자연 철학의 원리로서 힘의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뭐 에너지, 원심력, 구심력, 인력, 청력 다 이런 것들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힘으로 봤습니다. 에너지로. 소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관계들에 대한 공식이다. 유고집은 남긴 원고들입니다.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힘의 의지는 세계의 본질과 운행 원리다.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인간을 힘의 양에 따라 그가 가진 의지의 충만함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내 스승 쇼펜하우어처럼 의지의 약화와 소멸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니체가 쇼펜하우어가 불교를 좋아했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서양판 불교 철학이죠. 그래서 이 고통 많은 세상 고통 없이 살려면 내 욕망을 죽이고 이런 식의 철학인데 그 니체는 의지를 욕망을 줄여라, 욕망을 억누르라, 그거 망조로 가는 학문이라고 봤어요. 망조로 가는 학문이다. 중상모략의 학문이다. 나는 어떤 의지의 힘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저항과 고통과 고문을 견뎌내고 자기를 유익하게 바꿀 줄 아는가에 따라 나는 사람을 평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약동, 생명의 본능, 욕망 굉장히 긍정한 사람,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시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화가 이제 저희 그 듄 2, 파트 2를 보면서 도대체 이 이제 주인공이 과연 니체의 위보면시일까 하는 질문으로 이제 영화를 이렇게 이제 보자 하는데요. 이 영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니체 철학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위브맨시의 어떤 면모를 조금 볼 수 있어서 영화를 택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언제 다시 시작할까요? 15분 후. 그러면 3시 5분에 여기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